리타, 어둠이 삼킨 골목길에서 빛을 그리다. 1. 짙푸른 하늘이 리스본의 오래된 알파마 지구를 감싸 안는 해질 옆 태양의 마지막 온기가 아줄레주 타일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은 낮의 소란을 삼키고 서서히 그림자에 잠겼다. 이곳 리타의 삶의 터전이자 캔버스였다.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는 저녁 노래 그을린 듯했고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은 낡은 스카프로 아무렇게나 동여매져 있었다. 커다란 눈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지울 수 없는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이 예술가의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리타는 거리의 화가였다. 관광객들의 과장된 캐리커처를 그려 푼돈을 벌거나 버려진 나무 조각에 알파마의 풍경을 새겨 넣은 작은 공예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가난한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과 숨겨진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지만 세상은 그녀의 예술보다 그녀의 출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카보베르데에서 건너온 부모님,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와 청소부로 일하며 동생들을 건사하는 어머니. 리타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많았다. 어이, 거기 검둥이 화가 양반. 그 목소리였다. 페드로 알메이다 경관.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리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40대 후반의 그는 창백하고 부은 듯한 얼굴에 흐트러진 금발, 관리하지 않아 살이 붙은 몸집을 하고 있었다. 제복은 그럭저럭 갖춰 입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권태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리타와 같은 이민자들을 벌레 보듯 했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벌금을 물리거나 모욕을 주는 것이 그의 낙인 듯했다. 오늘은 또 뭘 불법으로 팔고 있는 건가? 허가는 있고? 페드로는 리타의 좌판을 발로 툭 차며 비아냥거렸다. 몇몇 관광객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리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관님, 제 그림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리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름 따위가 뭐가 중요해? 너희 같은 것들은 다 똑같지. 페드로는 침을 뱉고는 리타의 그림 하나를 집어들었다. 파두 가수의 슬픈 표정을 담은 작은 목판화였다. 이딴 게 돈이 되긴 하나? 그는 그림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리타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그림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할 겁니다. 뭐라고? 페드로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리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그때 페드로 경관님, 여기서 또 뭘 하시는 겁니까?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식당 주인인 마마로사였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카보베르데 출신 여성으로 공동체의 데모 같은 존재였다. 페드로는 마마로사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리타의 팔을 놓았다. 시끄러운 노파 같으니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명심해, 리타. 네가 뭘 하든 내 눈을 벗어날 순 없어. 그는 으르렁거리며 돌아섰다. 마마로사는 한숨을 쉬며 리타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으냐, 아가야. 저런 인간은 상대하지 마라. 고마워요, 마마로사. 리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어린 남동생 티아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10살 배기 티아고는 천식을 앓고 있어 늘 리타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누나, 괜찮아? 리타는 티아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티아고. 누나는 강하잖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페드로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젠가 저 오만한 권력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날이 올까.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페드로 경관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을까?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을까? 그 시각 페드로 경관은 싸구려 술집에서 독한 브랜디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8살 난 외동딸 소피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소피아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절망이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소피아는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몰랐다. 그의 거친 언행과 무관심은 소피아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젠장, 다 지긋지긋해. 그의 냉소적인 얼굴 뒤에는 깊은 고독과 자기 혐오가 숨겨져 있었다. 이 다음날 아침, 리스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페드로 알메이다 경관에게는 지옥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의 딸 소피아가 사라진 것이다.
간밤에 열이 심해 겨우 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소피아가 아끼던 낡은 곰인형만이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페드로는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소피아의 흔적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희귀병을 앓는 아이였다.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위험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단순 가출이겠지. 곧 돌아올 겁니다. 그들의 안일한 태도에 페드로는 절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페드로의 공포는 커져만 갔다. 그는 소피아가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다. 마지막으로 소피아를 봤다는 목격자는 알파마 지구의 한 과일 가게 주인이었다. 어제 오후 웬 여자아이 하나가 이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어요. 그림 그리는 아가씨 좌판 앞에서 한참을 구경하더군요. 그림 그리는 아가씨, 리타였다. 페드로의 내리를 스치는 이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괴롭혔던 그 여자. 페드로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알파마 지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리타는 여느 때처럼 거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었다. 페드로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걸까? 하지만 페드로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리타, 양. 페드로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처절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내 딸 소피아가 사라졌소. 혹시 보지 못했소? 리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페드로 알메이다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그의 위선에 헛웃음이 나왔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경관님, 당신 딸 일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발 부탁하오. 페드로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아이는 병을 앓고 있소. 빨리 찾지 않으면 위험해. 그는 리타의 팔을 붙잡으려다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어려 있었다. 리타는 갈등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자였다. 그의 불행을 고소해도 시원찮을 판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마마 로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리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리타,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렴. 리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기대는 마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리타와 페드로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리타는 알파마의 골목길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피아의 인상착의를 묻고 아이가 갔을 법한 곳들을 샅샅이 뒤졌다. 페드로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는 리타가 이 지저분한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그들이 리타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유대감은 그에게 생경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의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수색은 쉽지 않았다. 몇 번이나 헛걸음을 했고 페드로는 조급함에 리타를 다그치기도 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잖소. 리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경관님이야말로 뭘 하셨는데요? 평소에 이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페드로는 입을 다물었다. 리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리타의 작은 작업실에도 들르게 되었다.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리타의 열정과 꿈이 담긴 스케치와 미완성 조각들이 가득했다. 페드로는 그 작품들 속에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알파마의 슬픈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리타 역시 페드로가 딸의 사진을 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그에게도 보통 아버지와 다름없는 절절한 부성애가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해가 저물 무렵 리타의 동생 티아고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누나, 이거 어제 소피아 누나가 떨어뜨린 것 같아. 티아고의 손에는 작은 리본 머리핀이 들려 있었다. 소피아가 평소 아끼던 것이었다. 티아고는 어제 오후 폐허가 된 산토 안토니우 성당 근처에서 소피아를 보았다고 했다. 아이는 혼자 울고 있었고 티아고가 말을 걸자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했다. 페드로의 눈이 번뜩였다. 산토 안토니우 성당.
그곳은 아이들이 가끔 숨바꼭질을 하러 가는 위험한 장소였다. 그는 리타와 함께 미친 듯이 성당 폐허로 달려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폐허 속에서 소피아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3. 산토 안토니우 성당의 폐허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무너진 벽과 앙상한 기둥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페드로와 리타는 손전등 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소피아의 울음소리는 지하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소피아, 아빠다! 어디 있니? 페드로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다. 아빠, 무서워. 가냘픈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리타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었다. 한쪽 구석에 지하로 내려가는 낡은 나무 계단이 보였다. 계단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조심해요. 리타가 먼저 발을 내디뎠다. 페드로가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자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 먼지 쌓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소피아가 있었다. 소피아. 페드로가 딸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리타가 그의 팔을 잡아챘다. 잠깐만요. 바닥이. 리타의 손전등 빛이 비춘 곳은 낡은 나무 바닥 일부가 썩어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다. 소피아는 구멍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었다.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래는 얼마나 깊을지 알 수 없었다. 페드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리타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다. 소피아, 움직이지 마. 아줌마 말 들을 수 있지?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다. 소피아는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다. 리타는 페드로에게 속삭였다. 제가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아이 주의를 끌게요. 경관님은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를 잡으세요.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페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알겠소. 리타는 조심스럽게 벽을 짚으며 소피아의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카보베르데의 자장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릴 적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다. 낯선 환경과 공포에 질려있던 소피아는 리타의 노랫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아이의 시선이 리타에게 고정된 순간 페드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피아에게 다가갔다. 마침내 페드로의 손이 소피아에게 닿으려는 찰나 삐그덕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딛고 있던 바닥 일부가 크게 흔들렸다. 소피아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구멍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안 돼! 페드로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소피아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역시 중심을 잃고 구멍 아래로 함께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리타가 몸을 던져 페드로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몸으로는 두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팔이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페드로는 간신히 구멍 가장자리에 매달린 채 소피아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리타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힘을 내요! 리타가 소리쳤다. 아이를 올려요. 페드로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소피아를 위로 밀어 올렸다. 리타는 한 손으로 페드로를 지탱한 채 다른 손으로 소피아의 옷깃을 잡아챘다.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폐건물의 낡은 천장에서 먼지와 함께 작은 돌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건물이 붕괴될 조짐이었다. 젠장! 페드로는 욕설을 내뱉으며 리타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됐으니 소피아만! 리타의 눈에 과거 페드로에게 당했던 모욕과 폭력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한낱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시끄러워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리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근처에 낡은 밧줄이 버려져 있었다. 그녀는 페드로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발로 밧줄을 끌어당겨 근처 기둥에 묶으려 시도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마침내 밧줄이 기둥에 얼기설기 묶이자 리타는 페드로에게 소리쳤다. 밧줄을 잡아요. 그리고 올라와요. 페드로는 리타의 도움과 밧줄에 의지해 간신히 소피아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올리고 자신도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소피아는 그의 품에 안겨 정신없이 울고 있었다. 리타 역시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페드로의 팔을 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스카프를 찢어 그의 팔에 서툴게 감아주었다. 페드로는 아무 말 없이 리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수치심, 고마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둠과 먼지, 그리고 붕괴 직전의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소피아의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4. 구급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 리타가 미리 연락해둔 마마 로사가 신고한 것이었다. 소피아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았고 페드로 역시 팔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오만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다. 며칠 후 페드로는 경찰 제복이 아닌 낡은 평상복 차림으로 리타의 작은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의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발로 찼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리타의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리타는 붓을 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작업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페드로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네, 내가 틀렸소. 모든 것이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용서를 구하오.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수치심이 어려 있었다. 리타는 그의 사과를 담담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날 밤 폐허 속에서 보았던 페드로의 절박한 눈빛 또한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메이다 씨. 그건 시간이, 그리고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의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증명해야 할 겁니다. 페드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리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조용히 작업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지만 이전의 냉소적인 절망 대신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페드로는 경찰 내부의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어쩌면 불명예스럽게 사직하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페드로 알메이다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듯 묵묵히 동네의 꾸준히를 돕기 시작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불씨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다. 리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캔버스 앞에 섰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동시에 성장의 경험을 남겼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채는 더욱 강렬해졌고